이제는 진짜 정쟁 대신 민생으로 가자. 그리고 이렇게 바꿔 나가겠다는 기조를 얘기했기 때문에 네. 과거보다는 확실히 바뀌었다. 국정을 이끌고 있는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점을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네. 오늘 기자회견은 뭘 답변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무슨 답변을 피했는가를 따져보는 게 이 기자회견의 의도에 훨씬 더. 내가 사퇴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그냥 뭐 저기 그러면 했던 얘기. 되는 특검 거예요?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특검 뭐 그거 뭐 이러면 특검 안 한다는 그러니까 피하는 질문이 진짜라는 거죠. 마음에 있는 답변을 내가 대신하자면 한동훈 마이커스 그거 얼마 전에 집 나갔어 걔. 왜 자꾸 나한테 묻고 그래. 이게 답변이야. 내놓은 자식이다. 집권당이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9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지금 대통령 기자회견이 실시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원망스럽습니다. 하필이면 이 시간 좀 더 일찍 시작하셔서 9시쯤 시작하셨으면 지금 딱 마무리하고 여러분께 그 결과를 전해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어지는 기자회견 내용을 또 두 분의 전문가분들 그리고 우리 기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고 잠깐 기자회견 한번 살짝 분위기 좀 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화나셨어요? 뻥 뚫리는 목소리. 가슴이 뻥 뚫립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슴이 답답해지는 김병민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자회견 보다 들어오셨죠? 예, 재밌는 장면들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외교안보로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네. 근데 아직 미진했던 걸 뒤에 또 묻는다고 하니까 아직 물어야 될 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네. 대답은 어떻게 괜찮았습니까? 답변은? 처음 시작에는 그래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네, 전혀 다른 생각이시죠? 뭐 갑자기 고구마 몇 개 먹은 것처럼. 고구마를 사이다가 필요해. 사이다가. 사이다가 필요합니다. 예. 네, 사이다로 뉴스 전해주신 우리 신혜영 기자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사이다는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그 질문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그렇습니까? 다 예상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기자회견 분위기 저희 한번 잠깐 체크 좀 한번 오면 어떨까 싶은데 연결이 돼 있습니까? 네, 그럼 한번 기자회견 장면 보겠습니다. 그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와 좀 서로 다른 입장, 또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입장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좀 반대하거나 경계할 것은 그렇게 하면서 러시아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또 경제 협력과 공동의 이익은 함께 추구해 나가는 그런 관계로 잘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네, 외교 안보 분야도 어느 정도는 질의응답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주제인 경제 분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매일경제의 우재윤 기자님.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신문 우재윤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었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향후 이제 전 세계에서 반도체 전쟁이 이제 일어날 거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고 그리고 투자세 공제 확대도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업계에선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단 직접 보조금을 다른 나라처럼 좀 지급하는 게 더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야 속도감 있는 투자가 돼서 향후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 하나 덧붙이면 이제 증시 밸류업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약간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금투세 시행까지 앞두고 투자자들의 우려가 큽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그걸 시행을 계속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과 새로운 밸류업 대책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그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은 이런 디지털 사회에서
반도체는 거의 모든 산업에 전후방 연구한 효과가 막대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자국의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먼저 시간이 보조금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반도체 이 공장 시설을 만든다거나 할 때 저희들이 아무래도 우리는 반도체 제조 분야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전력과 융수 이런 네. 생각보다 조금 더 지루하네요. 네. 예상은 했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경제 분야 질문을 기자들이 아니 하고 왜 있고요. 보다가 맙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라는 거는 검은 반도체 그리고 쌀이 있습니다. 싸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검은 네. 반도체 김이죠. 네. 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 지금 올랐을까요, 그거는? 김 가격 지금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수입을 해가고 하기가 있고요.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네. 경제 파트면은 이제 25만 원 얘기 나올 때가 됐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댓글 상황도 저희 댓글 말고 이제 실시간 기자회견한 댓글들을 쭉 보면 네. 이 보시는 분들의 관심은 그러니까 다른 질문 나오면 무조건 다 저 짠 질문 저거 재미없는 질문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고 일단 관심은 핵심은 김건희 여사 특검 요거랑 이제 최혜병 관련된 뭐 특검 요 두 개 말고는 관심이 지금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뭐 아직은 많이 좀 남았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짧게. 예, 저는 뭐 여러 차례 방송에서 얘기한 거는 이 특검에 대해서는 시간 끌기 답변을 할 것이다. 시간 끌기 답변할 그러니까 것이다. 특검에 대해서 반대가 아니라 네. 조건부라든가 시기라든가 절차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옛날과 같이 바로 거부권을 그것도 몇 시간 만에 그때 국무회의 열어서 바로 행사는 이런 모양은 아닐 거다. 네. 근데 마침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미진하면 내가 먼저 특검 제안을 하겠다 이런 답변인데 근데 미진하면이라는 이게 수식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수사 이게 보겠다.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략이죠. 회색지대 전략은 네. 지금은 시간을 번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답변은 사실상 21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네. 미진하면 22대 국회 가서 해라. 근데 뭐 시간 하세월이지 그게 그럼 뭐 오래 된다는 얘기인지 안 된다는 얘기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형적으로 일단은 시간 벌기 수세적 방어 전략이라고 저는 봐요. 수세적인 방어 전략이다. 예. 네. 우리 김병민 전 최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기조가 좀 바뀌긴 한 것 같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말씀 주셨는데 예. 네. 처음에 오늘의 기자회견은 20분 브리핑을 먼저 하고 맞습니다. 들어서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에 질의응답을 하는데 처음에 브리핑을 들을 때도 이제 우리 정부가 잘했다는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경제는 이랬고 외교는 이랬고 예. 이렇게 가서 괜찮을까 싶었는데 중반부터 갑자기 기조가 확 바뀝니다. 정쟁이라는 단어를 확 빼버리고 민생을 앞에 세우거든요. 네. 과거에 대통령 기자회견 담화 이렇게 보면은 가장 좀 이렇게 안절부절 못했던 게 이권 카르텔 나오고 이제 막 센바로 나오잖아요. 예, 전체주의, 자유 나오고. 집단 네네. 전체주의. 그래 공산 전체주의 같은 패권 거. 뭐 건폭 세력들은 막아야 됩니다. 카르텔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올까 그런 얘기 불안불안하셨구나.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20분의 담화를 가지고 네. 야권 입장에서 확 이거 문제야라고 트집잡기가 좀 쉽지 않은 내용들이 있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진짜 정쟁 대신 민생으로 가자. 그리고 이렇게 바꿔 나가겠다는 기조로 얘기했기 때문에 네. 과거보다는 확실히 바뀌었다.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국정을 이끌고 있는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점을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네. 일단은 분위기에 대한 변화는 있었다라는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이제 야권 입장에선 한 단계 더 훅 나가서 네. 그 특검 문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 특검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최상병 문제에 관련된 특검들도 전향적으로 해주길 바랐겠습니다만 애당초부터 예상됐던 게 조건부 특검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어떻게 표현하는 방식일까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시작을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네. 그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하겠다. 이게 지금 오늘 나왔던 얘기고 예상됐던 얘기들입니다. 다만 그 전에
더 낮은 자세로 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고 한 점이라도 의혹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접근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여사 문제에 관련돼서는 저번에 KBS 대담에서 박절하지 못했다라는 네네네. 표현 때문에 더 민심이 요동쳤거든요. 근데 시작부터 아내의 부적절한 처신, 사과 이런 표현들이 나와서 과거보단 진일보 됐는데 거기서 좀 멈추고 추가 질문을 받았어야 되는데 갑자기 또 선거뛰기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계속 예. 다 털었던 내용들인데 하면서 전임 정권에서 다 수사한 내용입니다. 다 털었는데요. 나온 게 있었습니까? 그 부분이 같이 끼어 들어가면서 앞에 있었던 사과의 진정성이 빛이 발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좀 네. 아쉽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의 답변이 전에랑 크게 다르진 않았죠? 우리 기자님 좀 정리해 일단 주시면. 뭐 지난번 KBS 2월 대담 때는 네. 이제 박절하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네, 표현을 네, 네. 했다면 일단 오늘은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과한다는 표현이 들어가기는 했죠.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처신으로 걱정 국민께 끼쳐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사과한다라고 네.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뭐 예측을 했지만 검찰이 지금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고 나선 네. 상황이잖아요. 네. 전담 수사팀도 꾸렸고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할까 뭐 저희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 네. 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단 뭐 경찰 수사, 공수처 수사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명시적으로 내가 특검 안 받겠다라고 하진 않았지만 안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은 이제 시사를 한 거죠.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수사가 진행 중인데 예. 요거 이제 끝나야 그나마 받을 수 있겠다. 요 정도 이제 멘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런 점이라고 저도 보고요. 예. 제가 참 슬픈 대목이 있어요. 슬픈 대목이요. 아, 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예, 여기서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해서 인명사고가 나고 하느냐 이렇게 국방장관을 질책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엄정하게 조사해야 된다. 아니 국민들이 지난 1년간 해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무리하게 네, 네, 들어갔느냐? 네, 네. 이게 공수처에 고발된 내용 중에 또 박정훈 대령 재판에 다 들어가 있는 얘기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들어가느냐? 그걸 수사하던 수사단장이 지금 전 시에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항명죄로 네, 네, 네. 군사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묻는 건데 대통령께서 본인이 국방장관한테 그랬다 그러면 그런데 경북경찰청이 작년 8월에 이첩받고 9개월이 지난 지금도 사건 발표를 안 합니다. 뭘 엄정하게 수사를 했으며 의문의 죽음이 있는 국민이 의문의 사망을 한 사건을 이렇게 수사 안 하는 경찰청 얼빠진 경찰청을 제가 네. 본 적이 없고 그걸 수사하던 사람은 거꾸로 구속될 뻔했고 네. 지금 중범죄인이 돼 있는데 이걸 국민들이 1년간 얘기해 왔는데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는 거예요. 이렇게 안타깝고 엄정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받쳐 올라가지고 겨우겨우 여기까지 오고 이 계절이 3번 바뀌도록 우리가 이 너무나 많은 아픔과 고생과 그 이후에 희생을 치러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게 무슨 뭐 남 얘기하듯이 엄정하게 돼야 됩니다. 예. 뭘 어째야 됩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안 됐냐 그러면 예. 왜 예. 이걸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우리를 굉장히 슬프게 하는 거예요. 슬프게 그러니까 한다. 저는 그 남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그거에 좀 약간 동의를 하는 게 그러니까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더하기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구체적으로 물었는데 여태까지 관련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던 정황처럼 비춰지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제 드러날 것이다. 네. 라고 표현한 대목은 좀 아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네. 자, 최해병 관련된 답변 요 정도로 이제 대통령은 좀 했고요. 그럼 여기서 추가로 아마 기자분들이 더 질문을 하겠죠. 이거는 예. 뭐 그냥 요 정도 답변을 끝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뒤에 이제 그 지금 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정치, 그 다음에 외교, 네. 이제 경제.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 미진했던 정치 얘기를 조금 더 꺼낼 거라고 봐요. 그 이종섭 장관 왜 호주대사 임명했냐 이 질문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여기도 이제 방산에 대한 얘기도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결국은 그래서 VIP 경로 얘기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 관한 얘기들이 좀
상세하게 안 나왔습니다. 질문 네.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를 섞어서 질문하게 되면 당연히 섞어서 답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한겨레 신문 기자였던 거로 기억나는데 딱 하나를 찝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나머지 이제 미진했던 추가 질문에서는 한 가지 박정훈 대령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찝어서 얘기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좀 더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있었고 하나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계속 이제 야권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탈탈 털어서 문제가 없었으면 그럼 특검 받으면 되지 않냐. 아마 이 질문을 또 기자가 추가적으로 후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네. 근데 그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그 대통령의 인식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내 안에 그런 현명하지 못한 처신은 사과하지만 특검 요구는 정치적이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그 도이치 사건도 본인이 직접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도이치니 이러한 사건도 결국은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정치 수사다라는 인식을 대통령이 명확히 갖고 있고 네. 그걸 다시 한번 뭐 천명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잘못에 대한 수사이기도 하지만 나를 노리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본인을 노리고 전 정부에서 아주 2년 동안 탈탈 털었다는 뭐 그런 예, 그렇기 때문에 인식을 하고 지금 있는 거죠. 야권의 어떤 특검 요구는 정치적인 주장이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난 정부에서는 예. 봐주기 수사를 했단 말입니까? 예. 이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이 얘기 그게 또 해야 모순이다라면서. 이게 예. 2019년도 네. 때 그 수사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선거 때 나왔던 얘기들을 똑같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예. 야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 사이 나왔던 관련자들의 재판에 따라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라 아마 요 내용은 추가 질문들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외교 얘기도 좀 나왔는데 외교 얘기는 이제 아직 뭐 많은 관심이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외신 기자들도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도 좀 보셨죠? 그렇죠. 역시 어떤 국제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궁금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할 거냐, 아하. 예. 북러 밀착을 어떻게 할 거냐, 네. 트럼프 당선됐을 때 방위비 분담금을 어떻게 예. 할 거냐. 그다음에 확장 억제력이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에서 이제 전략자산 전개하는 문제가 있는데 네.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핵에 대한 옵션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국제사회가 한국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어떤 묻고 싶은 또 관심 있는 주제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거의 다 안보 문제예요. 거의 다 안보 문제로 다 됐으니까 최근에 이제 국제사회 관심은 어떤 역시 가장 관심사가 지정학이다. 그런 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데 모두 그 기자 발언, 모두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또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미 간의 확장 억제력을 뭐 협의한 거, 한미일 안보 협력한 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네. 이게 상당히 어떤 이념적인 영역에서 논의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조금 이걸 약간 접근하기를 조금 꺼려하시는 것 같고. 방송에서도 다루기가 이게 좀 복잡해지는 것이죠.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네. 다만 그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이런 지정학적인 전략적인 판단만 갖고 우리 사는 게 과연 평화를 향해서 더 나아갔느냐. 또 중국 러시아가 멀어지면서 경제에 타격을 입은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네. 실제 궁금해한다면 외교 문제는 국민들은 이런 문제들. 중국하고 수출이 20% 감소했습니다. 또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하고 이 중간재 수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마비돼 있고 네, 전략 네, 대화가 한중간에 끊겨 있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복원하고 정상을 회복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외신에서는 이런 건 관심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자들도 외교 분야는 거의 뭐 외국 기자들이 질문하던데 네, 네. 조금 아쉬운 대목이에요. 그러게요. 네. 그 일본의 그 라인 문제 같은 경우도 라인 국내에서는 문제도 굉장히 있고. 관심이 많은 이슈여서 음. 근데 국내 모든 기자님들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네. 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외교 문제나 이런 거 물어보면은 왜 정작 중요한 핵심 이거 안 현안인데 정치 물어보냐. 현안이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 이쪽에 매몰돼서 정말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라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생존의 문제예요. 그리고 트럼프 얘기 나왔던 건
대통령 발언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미 대선에 관련된 이슈니까. 예.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에 사실상 올인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밀착돼 있는 워싱턴 선언 등이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는 순간 이 그동안 해왔던 한미 간의 공조가 어떻게 변할지 지금 다 깨겠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이슈거든요. 근데 이런 게 그냥 툭 한번 외신 기자의 질문으로 슬그머니 넘어가게 되는 상황처럼 비춰지는 건 오늘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 네. 국제사회는 좀 이상하게 비칠 거예요. 네. 네이버 라인 관련해서 오늘 아침 또 나온 소식이 그 이사회 있잖아요. 네. 이사회에 그동안 일본인들 중에 이제 한 명 우리 한국인이 한 명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이사회에서 빠지게 됐답니다. 그렇죠. 전원이 다 일본인으로 바뀌게 예. 되는 그런 상황이 이거 미국에서 틱톡 금지할 때. 퇴출될 네네네. 때는 양상하고 어째 비슷하다는 느낌을 내 지울 수가 없어요. 정보 보안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퇴출시키겠다는 건데 우리가 왜 중국 같은 취급을 당해야 돼? 아하. 그것도 문제고 이게 사실 아니라, 미국이 틱톡 퇴출할 때는 적어도 법이라도 만들어서 그 법에 의해서 퇴출을 시키는데 네. 일본은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행정 지도예요. 네, 그냥 그걸로 나가는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이게 국제 무역 체제에 맞는 것이며 이게 옛날에 화이트 리스트 배제할 때 같은 느낌 안 듭니까? 이거? 일방적이잖아요, 이거. 예, 네. 이거를 이거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정부가 좀 나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래서 이런 그거를 문제 네. 뭐 물어보는지 봐야죠 오늘 네, 기자회견에서. 봐야 되겠고요. 자, 네. 국내 정치 얘기도 언급이 있었어요. 네. 뭐 여야 협치라든지 뭐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를 묻는 아, 질문도 있었고, 맞습니다. 있었죠. 예, 그런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 관련해서 어떤 질문에 어떤 답이 중앙일보 있었죠? 현일훈 기자가 되게 대놓고 물어봤어요. 예, 네. 예, 대놓고 물어봤죠. 한동훈 네. 위원장과 예.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더 지금 구체적으로 대놓고 총선 뭐라고 전에? 물어봤냐면 네. 싸르라고 얘기한 게 맞냐 아. 이 질문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총선 이후에 이 관계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죠. 네. 네. 답변해 주시죠. 기자님. 아, 네. 새초롬하게 뭐 이렇게. 질의응답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 현일훈 기자가 또 저희 선배 기자가 총선 전에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언론 보도가 나온 거는 비서실장이 원내대표 윤재영 원내대표와 한동훈 위원장 만난 자리에서 이럴 거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다라는 거 우리가 그 보도까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의 의중이었냐, 당신의 지시였느냐라고 사실상 물은 것이고 그리고 총선 이후 현재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관계가 네. 어떻느냐가 아니라 답변이 소원해졌느냐라고 어떻게 물은 게 좀 인상 답변은 깊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 비서실장,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 점심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풀었고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그 입문이 짧지만 그 주요 정당의 예. 그 비대위원장 겸 총괄 지휘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그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 정치인으로서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보다 더 진짜 같아. 아, 예. 이렇게 답변을. 선일훈 기자가 독한 질문을 한 게요. 예. 네. 그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그 20분 남아 있을 때 테이블 보셨어요? The Buck's Up Here. 음. 예. 이거 이제 바이든이 줬다는 거 예. 이걸 하면서 대통령 왜 현일훈 기자 너무 잘 알거든요. 예. 대통령을 과거부터. 그래서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는 얘기를 과거부터 해왔는데 예. 이 한동훈 위원장에 관한 얘기가 대통령의 얘기가 아니라 참모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얘기니까 참모들 뒤에 숨지 않는 대통령의 얘기 들려달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되게 아무튼 날카로운 질문을 아, 던지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뭐 네. 이거 뭐 피해갔죠. 답변을 안 한 거잖아요. 내가 추가 이걸 후속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저는 이게 과거 문재인 정부 때부터 늘 보면은 항상 질문하고 끝나잖아요. 네. 그럼 좀 기자님들은 팀 플레이 안 되나요? 여기서 물어봤습니다. 답변 기사 안 했다. 탓입니까? 그 다음번에 질문해서 다른 기자님이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어서 사실 그런 거죠.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하는 후속 질문이 있어야 팀플레이. 되는데 근데 다 예. 자기들이 고민했던 내용들을 하면서 이슈가 넘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네. 오늘 기자회견은 뭘 답변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무슨 답변을 피했는가를 따져보는 게 이 기자회견의 의도에 훨씬 더 예. 사실적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는 대통령이 사퇴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피한 답변은 그거는 진실인 거예요. 근데 뭐 사퇴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그냥 뭐 저기서 그러면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특검 거예요?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특검 뭐 그거 뭐 이러면 특검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피하는 질문이 진짜라는 거지. 아. 그 답변이 그 부분이 진짜 진실이 피하는 질문만 잘 우리가 정리해 보면 되겠군요. 그것만 정리하면 돼.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과 소원해졌냐고 물었더니 네. 한동훈은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고 잘 걸어나길 바란다라고 한 거는 소원해졌다는 거예요. 해석이 완전히 다르네. 과거 같은 사람들이 친한 형 동생의 관계처럼 인지하고 있는데 네.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 같은 관계는 아니라는 거에 대한 애둘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과거에는 한동훈 위원장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일단 그 과거 인연을 언급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각별한 인연이 있는 눈에 넣어도 사이고, 아프지 않은. 이제 그런 언급이 싹 수식이 사라지고, 예. 마음에 있는 답변을 내가 대신 하자면 네. 한동훈 걔 많이 컸어.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집 나갔어 걔. 지지가 많이 커서 집 나가겠다는데 왜 자꾸 나한테 묻고 그래? 이게 답변인 거야. 내놓은 이게. 자식이다. 아유, 집권당의 비대위원장이 또 대통령의 동생처럼 있으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네, 내용이니까 네. 저는 건강한 관계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건강한 갈등 관계. 그렇게 이제 근데 그 바로 답변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발언도 있지만 그 침묵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메시지인데 답변이 사실 바로 안 나왔어요. 이 질문을 딱 하고 그 퍼즈가 조금 멈춰 있었죠. 예, 살짝 있었습니다. 고민을 예. 근데 이 질문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질문이었을 거라 봅니다. 그렇죠. 네. 예. 지금 이제 사회 부분 질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국토 균형 나오네요. 발전이라든지 공공기관 이전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우리 민생에 중요한 문제인데 아마 지금은 정치권 이슈로 워낙 많이 이제 관심들이 포커스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 관심사에서는 좀 멀어진 아니 그런데 네. 관심사에 멀어졌지만은 네. 그렇지만 우리 언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네.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슈죠 그렇죠. 사실은. 예. 사실 모두 발언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 경기 부양이라든가 네. 일가 그 가정의 양립, 여성들의 문제, 네. 저출산 대책, 저출산 그다음에 대응부를 신설하겠다. 대응부 예. 신설, 그다음에 노인연금을 임기 내 40만 원 인상하는 문제라든가 예.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네네. 제가 이런 문제를 들을 때마다 의문이 좀 생겨요. 어떤 거죠? 다 국민들 듣기 좋은 말인데 네. 민생 문제인 건 맞는데 네. 뭔 돈으로? 아니 재원 정부 지금 저기 뭐냐 정부 재정이 왜 거덜났는지 이거 저기 세금은 왜 안 거치는지 네. 무슨 돈으로 그 많은 복지를 하시겠다는 건지 이게 저기 우리가 정부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들은 일관된 설명이 없어요. 선거 때 그 많은 어떤 메타놓은 공약들 보십시오. 네. 그거 사실 국민들 별로 실효성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맥락이 그런 네. 식의 어떤 그 포퓰리즘적인 기조가 지금도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려면 전제가 되는 건 재원. 나라 살림이 어렵습니다. 아. 어떻게든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수가 거치고 경제가 돌아가는 가운데서 그 우리는 경쟁의 바깥에 있는 약자와 서민과 네. 우리 그 저기 뭐냐 벼랑 끝 민생을 돌보는 네. 이런 좀 책임 있는 말을 듣고 싶은 거야 우리는요. 네. 그런데 58조가 빵꾸 났고 지금 1월에서 3주 1분기에 지금 세수가 작년보다도 더 감소했다는데 네. 작년에 난 세수 결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게 팩트예요. 그러는데 당장 눈앞에 예정된 지출도 못할 판인데 미래 이 지출을 무슨 어떻게 방법으로 무슨 돈으로 할 거냐. 그래 여전히 선거대로 착각하시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한 가지 많이 얘기를 낮췄어. 드리면 제가 전문을 다 들고 왔거든요. 예. 다른 방송에서 준 거 그대로 들고 왔는데 저희도 드립니다. 네네, 좀 같이 나눠주시죠. 아니 뭐다 공유하는 거죠.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기초연금 40만 원 네. 임기 내에 하겠다라고 예. 하는 거 하나 있고 사실 돈이 들어가는 재원에 대한 정책들은 많이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다 거시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 정책들은 많이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오늘 좀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선거 전에 좀 하시지. 라는 안타까움이 되게 강했던 게 네. 이 정도 기조 오늘 이 연설의 기조 정도면은 이른바 중도층들이 보기에도 네. 저는 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20분 했던 네네네네. 처음에 국정 그 기조 연설 같은 경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가 그냥 핵심입니다. 예. 전체 내용 중에 앞에 예. 있어서 우리 정부 이렇게 잘했어라는 거는 그냥 기본으로 늘 어느 정부를 하는 거니까 그거 좀 빼고요. 네. 뒤에 남은 3년을 어떻게 끌고 갈까에 대한 핵심 방점 하나라 키워드로 정리하면 정쟁 안 할게.
민생으로 올인할게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쟁 대신 민생으로 올인하려면 국회 협조가 필요하니까 내가 이재명 대표 만나서 영수회담하고 하는 것도 다 이런 일일 거야라는 내부의 기조들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언제는 우리 정쟁 한번 해볼게 이런 대통령은 없잖아요. 그런 건 없었지만 나 싸울 거야 이런 메시지의- 사람이 없죠. 얘기하지. 메시지의 기조가 아까 얘기했던 이권 카르텔부터 시작돼서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 갈등을 끌어내는 워딩들이 쫙 깔려 있어요. 이제 야당 입장에서 공격으로 느낄 만한 워딩은 최소화하려고 했다. 경제 중심도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이 결국 낙수 효과가 이어질 거라는 과거의 전통적인 그 시장 경제 중심의 메시지가 주를 이뤘는데 취약계층과 약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겠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그 이 정부 탄생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김종인 위원장이랑도 같이 하고 네. 대통령 집권하고 또 헤어지고 선거 끝나고 나서 김종인 위원장을 잠깐 봤는데 니네 정당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은 약자와의 동행,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서민을 위한 정책 뭐 한 게 있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 정부를 향해 비판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그런 이제 내놨다. 내용들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갈등을 걷어내고 정말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뭐 특검이나 이런 거는 네. 이제 민주당에서 공세라는 거에 방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언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더 적극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자리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기조가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내용들이 싹 뒤로 빠지는 모습에서 좀 변화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아니 말은 착해진 건 맞아요. 맞죠? 인정 맞고 인생 강조한 것도 나는 평가해요. 인정, 다 인정. 좋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 정부 문법엔 이런 게 있어요. 네. R&D 예산을 그냥 한 5조 원, 7조 원 퍽퍽 깎아놓고 내년에 사상 최대로 증액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건 증액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복지 예산이 그렇단 말이에요. 저기 청년들 그 저기 뭐야 내일 그 세우공제. 설계하는 문제. 또 저기 뭐냐 그 하다못해 구청의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까지 다 잘렸어요. 지금 서울시 예산만 봐도 제일 많이 칼질한 게 그 분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무언가 약자들을 무언가 그 조금 이렇게 냉정하다고 할 정도로 삭감을 해놓고 뭐 R&D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의사들이 카르텔이 되고 온 동네가 카르텔이요. 노조 카르텔도 있고. 그러고 나서 언제는 또 이거를 살리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게 여성가족부 폐지한다고 해서 여성들 잔뜩 가슴에 상처 줘놓고 또 이제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럼 집권 2년간은 병 주고 나머지 3년간은 약 주겠다는 얘기인가 이런 면에서 차라리 그때도 그 말 안 하고 지금도 이 말 안 하는 게 국정은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떤 네. 변화로 인식되기에는 네. 좀 와닿지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해결이 되려면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얘기한 작은 정부와 자유권에 관한 이야기는 네. 이념적으로 수정돼야 됩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거는 감세를 해가지고 시장을 성역화해서 기업의 자유를 누리도록 해주겠다는 게 자유의 실체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다가 지금 세금 안 거치고 네. 저기 저 정부 재정 거덜나고 이렇게 되니까 복지가 후퇴한 거잖아요. 네. 논리적 맥락은 요거야 요거. 이걸 어떻게 좀 해야지. 지역적으로 연금 올리고 뭐 일리 안하고 그러면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세수가 크게 줄어든 구조적인 원인은 기업에 대한 감세 뭐 이런 게 이제 크게 차지할 텐데 그런 건 손 잘 안 대고 그냥 뭔가 주는 시혜적인 이런 정책 같은 것만 자꾸 얘기하면서 인기몰이한다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지 뭐 양도세 뭐 거래세 다 깎아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난 깎아주는 건 맞다고는 보는데 네. 그러면서도 또 부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에 또 돈 대줘야지 뭐 구제해줘야지 이런 문제들이 첩첩이 쌓여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구체적인데 네. 대통령의 좋은 방향은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의 이 느끼는 갭을 네. 관료들이라도 제대로 포착해서 기민하게 우리 바꿀 건 이렇게 과감하게 바꾸겠다든지 네. 뭐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책임을 좀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제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고 20분 안에 다 담기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제가 이제 들으면서 총선 끝나고 나서 되게 안타까웠던 것 국민들한테 제일 많이 비판받았던 게 네. 그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 예. 그래서 그 방향은 옳은데 이게 설득하는 국회에 대한 어떤 발언인가요? 우리가 네. 설득하는 과정에서 미진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오해가 쌓이고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소통이 미진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정부를 평가한 거야 이렇게 가면서 총선 끝나고도 반성하지 못했다는 얘기들이 네, 많았어요. 네, 네. 근데 국정기조의 변화를 야권은 얘기하고 있지만 뿌리부터 다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정부가 가고 있는 옳은 방향성이 있고 국민들께서 봤을 때 잘못했다고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바꿔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국정기조 변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예. 하니까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이 정부가 미진했던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소신껏 끌고 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연속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고 보시기에 부족했던 면에 있어서는 변화를 가져갈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전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 이거를 오늘 20분 안에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어떤 부분의 변화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좀 봐야 되고 거기에 핵심은 사람으로 귀결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할 건지 좀 보시죠. 아니 한 말씀만 저 덧붙이자면 저는 소통의 본질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고 봅니다. 디맨드가 있으면 네. 서플라이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합의된 국민 민심이구나. 예. 야당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한겨레가 똑같은 주장을 하는구나. 아. 이러면 합의가 됐다는 민심으로 확인하고 그럼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게 그게 소통인데 소통이다. 네. 대통령이 얘기하는 소통은 자주 만나고 스킨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내 얘기가 잘 전달되는 게 그러면은- 소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정에서 소통의 본질은 네. 야권의 이러이러한 요구가 있고 국민의 이러이러한 민심이 있다면 내가 거기에 응답하거나 생각을 바꾸겠다. 이런 걸 우리가 민주공화국에서 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회 협조를 많이 요구하겠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장차관들이 스킨십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수회담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문제는 그럴 때 그 요구 사항을 받겠다고 자기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통인데. 예, 양보할 건 양보하겠다고. 네. 이런 걸 소통이라고 보는 건데 자꾸 무슨 좀 뭐 부탁하고 뭐 협의하고 만나고 네. 여기에 소극적 소통의 의미를 자꾸 네. 남용하시는 것 같다는 그리고 거예요. 여기 조금만 더 덧붙이면 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소통은 약간 내 이야기가 왜곡 없이 저 밑에까지 잘 전달되는 것. 요게 이제 소통이라고 그게 생각하시고 홍보지 무슨 소통이에요. 그게 잘 안 돼서 많이 아쉽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그게 같더라고요. 선거 끝났을 때 얘기했다가 네. 된통 두들겨 맞았잖아요. 여론에. 그래서 오늘 좀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기를 하면 좀 들어라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저는 이태원 참사 발생하고 나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대통령의 생각은 사법적인 문제로 봤을 때 법률적인 책임이 없는 걸 정부적 책임까지 물어야 되냐 이제 이런 인식들이 있어 왔잖아요. 예. 그 내각에 대해서 이거 개각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커다란 사건이면 전체적으로 사람을 바꿔줘야 된다. 근데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 중에 내가 고집불통이라는 얘기를 많이 예, 개각 했었죠. 얘기 나올 때 개각 있었죠. 얘기 나올 때 그 네. 얘기를 네네. 하면서 나는 상황에 따라서 이걸 바꾸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가 뭔가 잠깐 주춤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세히 보셨네. 그러면서 열어놓는다. 그러나 그러나 하면서 바꾸게. 네.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 아직도 있어요. 있는데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주춤하면서 다시 바꾸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변화들이 제가 좀 디테일하게 봤을 때 변화가 있었거든요. 네. 네, 아니,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그 정도로 조금밖에 언제 그거를 3년 남았잖아요. 과감하게 어떻게 실행하는가를 네. 한번 보시죠. 요 그 개각 의료개혁 문제도. 관련해서도 지금 대통령께 질의가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있었죠. 의료개혁 관련해서 지금 이제 사실 정부가 굉장히 강공을 여전히 좀 펼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지난 30년 동안 변화 없었던 걸 지금 이제 해내고 있다. 이런 취지의 아마 발언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한 방에 해결할 방안이 있었다면 뭐 이렇게 맞겠냐. 이 역시 설득 방식의 문제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다. 통일된 입장이다. 여야의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뚜벅뚜벅 밀어 나갈 것이다. 뚜벅뚜벅 뚜벅뚜벅 걸어 나갈 네. 것이다. 예. 묵직하게 밀고 뭐 나가겠다. 뜨벅뜨벅 벼랑 끝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뭐 그러면은 말릴 수는 없으나. 예, 사실은 지금이 가장 위기예요. 예. 그 의료 개혁의 최대 문제는 네. 이미 대학이 확정된 신입생도 안 받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있는 지금이 지금 대통령이 최초로 구상했던 의료 개혁의 네. 지금 최대 위기입니다. 이젠 대학도 이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응급 환자들의 네, 문제가 네, 네.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아무리 개혁의 취지가 좋아도 네. 그 실행 과정에서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면은 굽힐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의료 개혁하자는데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다
다 그건 해야 되고 더 좋은 의로 원하지 않는 국민 나 하나도 없다고 봐요. 네. 그러나 결과는 그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선한 의도가 악한 결과를 낳고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는 의도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에 미숙함이 있었던 거고 또 준비되지 않은 개혁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네. 식으로 연금 개혁도 하고 교육 개혁도 앞으로 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노동 개혁도 이런 나라 거덜내는 거 간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도는 좋았다. 그 얘기는 누군 못 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의료 개혁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또 외국인 의사도 한국에서 진료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 정도면 거의 뭐 불을 의료계에선 질러요. 불을. 완전히 이제 참을 수 없는 아마 이야기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까지야 이제 설마 가겠나 뭐 협상이 지렛대 정도 아니겠나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저희가 같고요. 솔직히 말하면 의료개혁 얘기 나오기 전에 여기 들어와 앉아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답변했는지는 지금 네. 보면서 워딩을 보고 얘기하는 거라 좀 네. 대통령이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2,000명에 대한 근거 이게 이제 핵심 법원에 네. 가 있는 되게 중요한 쟁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선거를 치르면서 느꼈을 때 왜 2,000명을 고집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답변이 잘 쉽지가 않습니다. 네. 처음에는 의료개혁을 문재인 정부도 추진했고 이 정부도 마찬가지로 가야 되는 방향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했는데 정말 사람이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서 병원에 갔을 때 이 의료개혁 문제 때문에 의료 현장이 혼란스러워지게 되면 처음에는 의사들을 원망하다가 그 다음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원망이 있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까지 이르게 돼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의협회장 새로 당선되시면서 했던 얘기가 한 명도 증언할 수 없다로 가요. 그럼 이렇게 가게 되는 순간 이거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영수회담에 이재명 대표와의 과정에서 고맙다라는 평가를 했던 부분 하나가 네.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에서는 적극적인 함께 협력한 협조를 자세를 하겠다. 취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큰 틀의 방향이 나왔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이 문제를 조금씩 한 발씩 양보하면서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강대강 대치 국면 모습들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서 이건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의료개혁에서 지금 또 하나 이슈가 더해진 게 정부가 2,000명 증원 얘기를 하면서 이 숫자는 변하지 않는다 초반에 그러면서 명확한 근거가 있다. 이게 관계부처들이 다 협의를 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법원에서 그럼 2,000명 근거 자료가 뭐냐라고 이제 자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네. 정부에. 근데 교육부도 이 자료의 유무를 확인해줄 수 없어. 복지부도 이 자료의 유무를 확인해줄 수 없어. 제공할 수 없어. 그 회의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지금 모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근거가 정말 명확히 있었던 게 맞는 거야? 지금 또 이런 그러니까 협의로 예. 다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녹취된 예. 거나 이 자료가 없다라는 게 설명입니다만은 네. 그럼 이제 비공개로 그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뭔가 합리적인 설명이 설명이, 가능한 예.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서 이제 소통의 문제를 지적했을 때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저는 설득하지 못하는 올바름은 올바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정의당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실 노동, 소수자, 여성 자학 개그를 이런 어떤 올바름의 실험을 가장 많이 했고 가장 많은 개척자적인 정책을 정당히 했죠. 개발했습니다만 네. 호강과 설득을 못 쳤어요. 아. 그것이 정치적인 총선에서 우리 심판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항상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이 정치의 주체들의 중병이 뭐냐 하면은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의도로 나는 열정을 갖고 했는데 이게 분명 옳은 방향인데. 그런데 항상 그렇게 말만 하지 결과의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근데 막스 베버가 그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얘기를 할 때는 소명과 책임을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건 결과의 책임을 져라. 근데 그 언어가 어느새 우리 정치에 탈색이 돼 버려 가지고 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좋은 의도로 그거 내질른 건데 네. 그랬는데 결과가 안 나왔으면 그게 왜 내 잘못이야 이렇게 윽박 지르는 문화예요. 네. 나는 이게 대통령께서 자꾸 우리가 뭐 자유를 위해서 또 안보를 위해서 뭘 위해서 알아 열심히 한 거 다 알아. 그러나 결과는 안 나왔잖아요. 예. 그럴 때 그 책임의 언어로 좀 국정을 설명하길 바라는데 너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네, 네. 지금 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예, 종료가 뭐 되고 사실은 한 술만 많이 4분 전에 11시 38분에 네. 종료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에 정치 분야 질문이 좀 길었잖아요. 음. 추가 질문을 하나밖에 못했는데 네. 하나 한 질문이 한동훈 위원장 관련 질문이었네요. 예, 뭐가 오찬 있었나요? 불발된 후에 연락한 적 있느냐, 향후에 만남을 할 계획이 있느냐 네. 디테일이 이런 살아있네요. 질문이 나왔고 뭐라고 이제 답변했습니까? 여기서 다시 그 20년간의 교훈이 나왔어요? 나옵니다. 예. 아. 아니 저는 흉내를 못 내겠네요. 예,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 한동훈 위원장과 언제든지 만날 것입니다. 선거 위에 본인이 많이 지치고 재충전 필요할 것 같아서 부담 주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언제든지 식사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친해요. 약간 수습을 친하다고. 예. 친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갈등 없어요? 20년 동안 예. 한 몸이었어요, 우리 검찰에서. 아, 그렇습니까? 걱정하지 마. 전화 받으면 부담이 될까봐 한 건 거야. 그거. 아, 건강이 그럴 안 때 있잖아요, 좋으니까. 우리. 어? 네네. 아, 그럼 협치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만났는데 아까 그 질문 중에 조국 대표랑 이준석 대표도 만날 생각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어떠한 정치인도 선 긋지 않고 열어놓겠다. 만나겠다는 취지인 거죠. 이거는 뭐 아니, 뭐,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런데 예. 저 말 하는데 2년 걸렸어요. 물론 아이, 왜 그러세요? 진짜 저 말 하는데 2년 걸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말하고 또 2년을 기다려야 실제 만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임기가 너무 얼마 안 남지 않아요? 자막 넣어 개인 의견이라고. 아이, 빨리 에이. 자막 넣어. 아, 저기. 살았습니다. 이거는 그랬는데 아니 뭐 그렇게 뭐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냐. 어렵고 대단하고 아니 뭐 남북 정상회담 합니까? 뭐 만나는 게? 뭐 이런 부분들에서 나는 조금 더 변화된 진정성을 원합니다. 아직까지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 그러면 막 한때 저기 조국은 자기 검찰총장 할 때 민정수석이었고, 자기 또 저기 뭐냐 그 대통령 됐을 때 당 대표가 이준석인데 예.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뭘 그렇게 저기 뭐 어렵습니까? 박절하게 그래. 대하고. 박절하게. 되게 협치하면서 어떻게 협치할 건지에 대한 수식어가 끈기, 인내,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 그러니까 끈질기게 만나서 나의 입장을 설득하겠다. 약간 좀 이런 취지로 아니 이제 느껴지기도 누굴 만날 때 해서 내가 굉장히 참을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 혹시? 끈기를 갖고 설득하겠다. 저는 이렇게 끈기와 인내가 느끼거든요. 필요하다는 네. 게. 아 근데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맞다니까. 확실히 그리고 바뀌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게 2년이 걸렸다고 했는데 네. 그 2년이 걸렸지만 결국은 총선 참패 이후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선 참패 이후에도 만약에 질질 끈다가 변화하지 않다가 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총선 참패 이후로 국민들께서 어떤 지점을 원하는지는 일단은 인지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은 있다. 그 저도 최근에 국정 기소가 이제 방어 위주의 저 전략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민심이 사방을 포위하니까 일단은 수비를 하자. 네. 걸어 잠그고 하면서 일단은 방어 위주인데 저는 이걸 의심하는 거예요. 최근에 총선 끝나고 지지율 떨어지고 저런 기조가 나온 건 맞아요. 그런데 한 3 내지 6개월 정도 기다리면 조국 대표 이제 대법원 판결 날 가능성이 있고 또 저기 이재명 대표 그 1심 판결 그 선거법 위반 판결 날 네,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간 끌고 수비 위주로 하지만 어느 순간에 다시 공세 전환할 기회는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침대 축구 시작했다고 무조건 누워 있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변해야지 많이 변하면 안 되는 겨. 아하. 지금 많이 변하면은 공세 전환을 못해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조금만 변화해놓고 수비로 예. 이탈리아 수비 축구 있잖아. 빗장 수비. 빗장. 골 넣는 거 그 욕심거리지 마. 골 먹지 않는 게 중요해. 이런 식으로.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전략을 수정을 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제 총선 패배의 결과를 안고 정말 반성해서 완전히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그게 아니고 일단은 파상 공세를 막아내는 빗장 수비로 잠시 시간을 끌고 대법원 판결 등등이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공세 전환을 그러니까 할 것이다. 이게 내가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게 네. 무슨 의미냐가 바로 그 점이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지금은 이제 진지전의 양상으로 바뀌어서 이제 교착 상태를 이루면 성공인 겁니다. 군사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끄니까 네. 네네네. 시간을 끄는 거니까. 네. 그러면 유리한 지점은 항상 정치는 돌고 돌기 때문에 네. 찬스는 온다는 거예요. 아. 수비를 열심히 하다 역공을 할 수 있는 아. 순간은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려면은 많이 변하는 게 아니라 특검도 그냥 반대하지 말고 좀 조건이 있고 시기가 있고 절차가 예. 있는 거고 뭐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은 간다고. 그래서 받겠다는 얘기요, 안 받겠다는 얘기요. 충청도식으로. 그거는
그냥 혀. 근데 김건희 특검, 아니요. 최상병 특검은 거부권을 뭐 당장 행사하든 아니든 뭐 하든 안 하든 시간만 끈다고 해서 이게 유야무야 되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22국회 상황이 지금 녹록치가 않은데. 아니 예. 최상병 특검이 그 문제인데 예. 5월 지나가고 나면 새로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가지고 예. 또 패스트트랙 태우고 예. 어느 세월에 합니까? 올해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 말만 하면 돼. 여야 합의만 해라. 오늘 여야 합의만 그 얘기 있었죠. 와라. 예, 예. 그럼 나가 저기 그 사이에 공수처 수사도 진척이 네. 될 거고 나 반대한단 말 안 한다. 여야 합의만 하고 공수처 수사도 지켜보고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세월에 여야 합의하고 공수처가 그거 언제 발표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네. 시한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의견에는 약간 좀 다른 의견이 있는 게요. 네. 국회의장이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아. 국회의장이 가장 강력하게 뭐 그런 패스트트랙 다 기다려주는 국회의장이 탄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108명 당선자 중에도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대놓고 나는 찬성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철수 하나둘씩 의원 사라졌어요. 아니 지금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제 상황이죠. 입장은 분명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니 진짜 입장이 뭐예요? 난 그거는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아니 그 플래카드 들고 왜 서 있었던 거예요? 영진 씨 네? 진행해 또 주세요. 오히려 22대 국회 들어서면 여당 내 이탈표 단속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공수처 수사가 무한정 끌지 않을 거예요. 지금 수사의 속도를 꽤 내고 있는데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면 국민들께서 다 보지 않겠습니까? 아, 이 정도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한두 달 정도가 지났는데도 똑같이 공수처 수사를 지켜봅시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저는 22대 국회가 6월 1일 땡 하자마자 개원 안 하잖아요. 서로 또 막 질질 네. 끌다가 원구성하고 하고 그래서 한 7월 정도 됐을 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풀리지 않게 되면 결국 여론이 한 번에 확 사그라들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 돌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대통령이 그냥 단순하게 침대 축구하고 드러누워 있다라고 하면 본인의 정치 스타일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침대 축구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과거에도 잠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요한 크루이프. 네. 그래서 막 혼자 돌진해 갖고선 예. 적진을 흔들어 놓는 이런 정치 스타일을 굉장히 선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루이프.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웅크리고 진지전을 펼치면서 침대 축구 할 성향은 아니라고 혹시 생각합니다. 군대 축구 스타일은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제가 보기엔 병장- 동네 축구 동네 축구를 갑니까? 우 몰려다니는 거. 군대 그냥 축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대 축구는 이제 병장이 딱 공 차고 비켜 들어가면 비켜. 예, 다 들어가야죠. 일병 이병들이 막 이렇게 막 적당히 아, 헐리우드 넘어가지. 액션 하면서 넘어가 주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이제 군대 축구죠. 예.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의 기자회견을 저희가 완벽하게 통역을 좀 해보자면 우리 김종대 전 의원께서는 약간 바뀐 건 맞는데 그 바뀐 게 지금 당장의 굉장한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시간을 좀 확보한 다음에 다시 역공을 취하기 위한 변화 정도로 시간 끌기용을 위한 네, 그런 변화 정도. 그런 변화. 그러니까 약간은 변한 거죠. 약간은 변한 거다. 약간은 제가 변했다. 그 요한 크루이프 얘기를 했던 게 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끌고 들어 축구를 하는 방식을 대통령이 좀 선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집권 초에 다 좀 협치도 하고 이렇게 그 정권 교체 이후에 바랬던 민심이 있는데 그 방향대로 안 가고 저는 다른 쪽으로 드리블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총선 참패를 한 것 아닙니까? 그때 좀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대통령 안 변해 뭐 막 온갖 악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을 때니까 오히려. 오늘 있었던 내용들을 봤을 때는 확 다른 방식으로 좀 들어갈 공산이 크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절대로 안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나잖아요. 네. 협치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이 조금은 살아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어떤 예. 분들은 드리블을 현재 지금 우리 쪽 골대 쪽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는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 예. 전진하지 않고. 보수 쪽에서 자살 꼴릴 것 같아. 당원들이 막 탈당하라고 하냐라고 예.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걱정이 그 한국일보 보도 때문에 예. 좀 너무 충격적이었죠. 아. 근데 오늘 왜 그걸 안 물어보죠? 그거 물어볼까요? 어, 기자회견에서. 그런 그러게요. 나는 당연히 오늘 나올 핵심이 줄 알았는데.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아, 당연히 나올 줄 함성득 알았는데. 교수 전화 통화했냐? 네네. 그러게 아 그거 안 너무 물어보네. 함성득 교수 정말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데
네. 그런데 아크로비스타의 그 네. 분리수거장에서 네. 함성등 교수의 그 버린 책도 발견됐어요. 아, 책을 왜 버리고 왜 관저 이전 들어갔잖아요. 책들이 아예. 발견됐다고 작년 합니다. 12월에. 네. 그런데 거기 보니 함성등 교수 책도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확실히 그럼 어떤 연결고리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이제 함 교수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그래서 그냥 자가발전으로 내가 막 메신저처럼 스스로를 막 그냥 꾸며대는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가.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함성덕 교수 공개한 내용 중에는 총리를 야당한테 떼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예. 추천해라. 예. 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생각이 좀 났어요. 그럴 정도로 파격적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뭐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립이 강한 대통령 밑에 우리가 총리 추천해놔봤자 뭐 저기 뭐야 감당할 수 있겠냐 대통령을. 네네. 그 실효성 없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수회담에서 네. 실제 국무총리 얘기가 안 나왔어요. 예. 개각 얘기가 이런 게 나온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대화가 됐으면 안 나오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요즘은 뭐 그렇게 또 이렇게 건강까지 걱정하시면서 예. 전화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함 교수 말이 자꾸 맞는 것처럼 무게가 되게. 실리는다는 느낌이요 내 얘기는. 네. 아니 보수 근데- 쪽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거기 가장 뜨악했던 건 원희룡 장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쟁자를 대선 앉히지 경쟁자로서 불편할 사람들을 앉히지 않겠다. 아. 그래서 초창기에 원희룡 장관 얘기가 나왔다가 쑥 들어갔으니까 보수층이 가장 분노했던 지점이 이제 그 지점. 그리고 대권 주자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 주자의 길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네. 이거는 용인할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네. 물론 대통령실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함성득 교수의 개인적인 주장이라고 자막을 달아야 되나요? 이게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분노했던 지점이라 사실 보수층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총선 참패 이후에 네. 이재명 대표를 가장 먼저 만나갖고 이재명 대표에게 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을 가장 먼저 만나고 보수층에서도 다른 목소리 냈던 사람들을 하나둘씩 만나서 우리가 부족했던 거를 끌어안고 우리를 든든하게 하나로 통합된 다음 부족했던 게 있으면 이재명 대표와도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점프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중간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발 한국일보에 나왔던 함성득 교수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사실- 요한 크루이프 아닙니까? 그 방식이? 남들이 가야 될 길을 예상하고 내 길을 간다. 요한 크루이프. 한 번에 훅 들어가서 휘집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게 너무 훅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만약에 들어서 그래서 이게 사실로 만약에 나중에 예. 드러나게 되면 왜냐면 사실 드러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 뭐 핸드폰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함성득 예. 교수랑 소통했던 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안에 나왔던 디테일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부인하고 있고 영수회담을 가는 과정이 뭐 심평 교수는 자기가 했다. 다 너도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네. 보수의 강력한 지지자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까? 이게 이 정도로 만약에 사실이면 아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죠. 왜냐면 이게 네. 다 사실이라고 나오기도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아니 대통령도 무너지고 보수랑 다 갈라지고 하면 우리 보수는 뭐 먹고 삽니까? 기본적으로 굶으세요, 마지막선은 지켜줘야 되는데 어떤 논리 구성이 가능할까 하다가 아 이재명 대표한테 왜 전화했지? 아픈데 전화했다니까 또 난리가 났잖아요. 보수층에서는 아 저거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동안 재판 회피용으로 또 저러는 거 아니야라고 이재명 대표가 휴가 간 거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건강 괜찮냐는 전화하고 나니까 또 한국일보 기사랑 오버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는 그래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 하다가 오늘 딱 보니까 저출산에 관련된 부서를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 개편이 필요하니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노력. 너무 긍정적인. 그렇게 이제 논리 개발하신 거예요. 이렇게 논리. 그래서 뭐 얘기할 거리가 있어야지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나름 뭐 수습을 해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 도와줬죠. 통해서 우리가 천준호 영상과 실장 통해서 협의했다? 모든 거 다 했다라고.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도와줬다기보다 왜 설국 열차죠, 설국 열차. 꼬리칸과 머리칸이 꼬리칸과 저기서 밤에 가서 이렇게 통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면 둘다 저 죽는 위에 거죠. 있는 앞칸에 있는 사람도 부담이지만 그렇죠. 꼬리칸에서
대장 역할하면서 막 진두지휘했던 사람은 더 큰 부담입니다. 네, 네, 이재명 네. 대표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본인을 위해서 수습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아 이재명 대표가 꼬리칸이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총선 상황은 머리칸 같은데. 좀 헷갈리네. 아, 저희가 꼬리칸인가요? 아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어쨌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소통하고 조율했다고 하면 스스로도 힘들어지니까 네. 아마 그냥 공식적인 라인 했다라고 정도 이제 얘기를 저는 하는 뭐 거고. 있고 이면택 교수도 어쨌든 민주당 공관위원장을 했던 인물이니까 진실과 거짓이 막 혼재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아, 윤영배 교수가 누굽니까? 공관위원장 하면서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이렇게 했던 분이 네. 바로 비선에서 모든 역할을 진두지휘하고 같이 얘기했다 그러면 여기서 민주당 내에서도 혼란이 있겠죠. 네네네. 예, 뭐 민주당은 이게 뭔 상황이냐 하고 얼떨결에 이제 이런저런 소리를 들은 거고 이걸 했던 그 행위자는 누가 뭐래도 대통령실이 쪽이 액션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뭐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리고 이 말이 나올 법한 시기에 보면은 모든 언론이 협치를 주문하고 있었고 또 대통령이 영수회담 제안 전화가 실제로 갔고 네. 또 그때가 바로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양정철 비서실장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올 시점에 맞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오버랩을 시켜서 이거 함 교수하고 보면 설명이 된다고 이게 실제로 마저 그때 들어가는. 그 여기 국무총리 얘기 나오지만 그때 박영선 그 국무총리설 그 얘기 나오는 게 이게 다 야당을 의식한 누가 보더라도 그 네네. 일종의 어떤 새로운 메시지인데 다 비슷비슷하게 맞아 떨어져 가요. 그러니까 디테일은 모르겠지만 대체적인 방향은 맞다. 그 네. 아까 축구 선수 누구라 그랬어? 그 요한 한전 크루이프. 넣은. 그거 어디 선수야 거기?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덜란드요? 선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잘해? 아 레전설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알 정도면 예, 유명한 사람 아니겠어요? 레전설입니다. 그래요? 갑자기 왜 거기에서 그래요? 시비를 거세요? 아니 뭐 그런 거 같아 내가 봐도 그런 거 같고 한 가지 내가 여기서 저 언론에 안 나온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그 4주 전에 금요일 날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한 날이 있잖아요. 네. 그때 대통령실이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전화할 줄을 아무도 예측 못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회의 시간에 조율이 됐다거나 네. 그 이전에 어떤 공적 라인이 그 전화를 기획하고 준비했다는 흔적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함성득 교수랑 그리고 소통한 거를 참모들은 몰랐을 것이다. 그때가 어느 지점이냐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뭐 전부 다 사임하겠다고 해서 이른바 그렇죠. 진공 상태였을 때죠 그때. 예. 진공 상태고 그때 박영선 국무총리도 몰랐다고 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때 이제 대통령이 유달리 관저에 있는 시간이 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어떤 상의를 통해서 결정이 난 걸까요? 그건? 그러니까 누구하고 상의했냐 지금 그때도 궁금했었는데 아. 그건 대통령 비서실도 궁금해했었다는데. 아. 그런데 보니까 뭐가 자꾸 툭툭 튀나오잖아 요즘. 네. 이게. 그러면 예컨대 내가 집에 있어. 어디서 뭔 뽀지직 소리가 나고. 자, 자막 준비하시고요. 네. 아 냄새가 난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놈이 이거 똥 싸는 거거든.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몇 번 당했어. 그래 내가 오늘은 내가 잡는다고 나갔는데 아. 어떤 한 놈이 바지춤 올리면서 두루마리 휴지를 들고 있는겨. 오. 그러면 그 놈이 똥 싼겨. 내가 보기에. 아, 똥 싸게. 보지는 못했지만. 네. 쌌네요. 싼 거야 그거는. 네. 그거. 쌌어. 쌌어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이짝 주장은 봤냐 이거지. 아. 싼 거 봤냐 이거지. 내 그게 배변 사실이 활동을 아닐 봤느냐. 수도 있냐 이거지. 근데 내가 보기엔 그 놈이 똥 싼 놈이 맞거든. 아. 그러니까 요거는 거기까지는 나온 거예요. 물론 그건 못 봤지 나도. 네네네네. 못 봤지. 싼 자체는 못 봤죠. 못 봤지. 네네네. 아 근데 그런 어쨌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진공 상태였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뭐 교수들을 통한 물밑 작업과 네. 대통령 참모진을 통한 작업이 그러니까 오피셜한 작업이 투트랙으로 갔다고 한다면 글쎄요 뭐 이렇게 물밑 작업 차원에서는 막 뭐 비선 논란 이런 것까지 불거지지 않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못 보고 당사자만 아는 상태로 그런 소통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비선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공식 거잖아요. 오자가 공식 라인은 뭘 했냐? 매우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비선 논란이 나왔던 거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근데 한국일보 기사에 나왔던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를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한국일보 기사였나? 그러니까 그 참모들의 반대. 강성 지지층과 예, 참모들의 예. 반대. 그러니까 그거 맞습니다. 거기 예, 나온 그, 기사. 그러니까 참모들의 반대라고 하니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이렇게 영수회담을 통해서 끌어내서 문제를 풀어야만 되겠다고 했던 결론이라면은 요한 크루이프. 요한 크루이프네. 네네. 아니 아주 선의로 아니. 해석해. 네. 요한 뭐? 크루이프. 크루이프가 아니고 네.
뭐 하냐고 뒤에서 등 떠미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자기가 요한 크루이프요. 그 사람 그러니까, 얘기는 이제 적당히 좀 그리고 해주세요. 저기 네. 내가 이렇게 보면은 네. 특검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고 네. 지지율이 떨어지던 시점을 비상사태로 인식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 변화가 나온 거거든요. 네.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만날 때 저 본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오자는 거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매도를 했단 말이야. 네. 그런데 지금은 누구 사법 리스크가 더 큰 것인지 좀 헷갈려졌어요. 그리고 심판 여론이 일단 포위되어 있다. 이게 피포위 심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 무언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수세 위주 방어 우위 전략으로 급격한 전환이 되는 데서 나온 맥락 아니냐. 네. 그렇다면 네. 그 국면이 끝나면 이 변화도 끝나는 거예요. 그 함 교수 관련해서 혹시 이 정도 시나리오 혹시 어떤지 한번 좀 들어봐 네. 주세요. 예를 들어서 공식 라인은 이제 어쨌든 가야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참모들의 좀 뭐 반대 같은 것들이 좀 있더라도 대통령 생각에 그래도 야당 대표 만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려고 하니 그래도 좀 친분이 있는 사람 누군가 찾아보니 주변에 그 함 교수라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함 교수한테 어쨌든 처음 이제 만나게 되는 상황이니 그래도 좀 아주 호의적으로 상대가 더 원하는 걸 더 많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를 대통령도 알고 뭐 이 참모진들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 제안을 하고 만남을 이제 추진을 할 때는 조금 더 상대편에게 더 호의적으로 보이려고 더 많은 이야기들 좀 꺼내 놨는데 오피셜한 건 아니었고 근데 그 얘기를 함 교수가 조금 더 마치 오피셜인 것처럼 대통령이 의견이 확실한 것처럼 이게 좀 상대방에게 전달하면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좀 커졌을 가능성. 제가 뇌피셜로 네. 한번 예측을 해보면 진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나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총선 참패 이후로 이렇게 가야 된다. 왜 졌다. 조언했겠죠. 아직은 기회가 있다. 뭐 등등 별 얘기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쓸만한 얘기가 있으면은 한번 해봐 정도.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 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그게 이렇게 좀 비화된 게 아닌가라는 뇌피셜. 왜냐하면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대통령이 전화해서 불러 들어오십시오. 내가 이재명 대표랑 반드시 협치도 해야 되고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니 이렇게 총리 얘기도 해보고 비서실장도 해보고 이랬을 가능성은 전 제로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함성득 교수가 도대체 왜 저랬는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이렇게 가면 그 보수 진영은 굉장히 지금 이제 황당하죠. 그러니까 화난 분들이 이만큼 또 계신 것 같고 그럼요. 네,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분들 그래서 이제 결국 답은 그러면 이제는 한동훈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나요 보수 보수에 쪽에? 대한 네 보수에 좋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죠? 아니 왜 말을 못합니까? 김병민. 저라고 말 좀 해주세요. 이름이 당장 생각은 안 나시는 아유, 거예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고민. 우리가 네. 보세요. 2020년 총선의 폭망에서 이 정당 끝났다 그랬습니다. 저도 시리에 빠져서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그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와서 막 개혁하고 변화하고 네. 민주당은 후퇴하면서 그 뒤에 4.7 보궐선거가 치러졌잖아요. 네. 처음에 4.7 보궐선거가 치러져서 오세훈 후보를 내겠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당시 보수 언론에서 사설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결국은 25개 자치구 전체를 이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400개가 넘는 전동을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지금 나왔던 정치인들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지금 떨어져 있지만 유승민 전 의원도 다시금 이 정도에서 뭘 하겠다고 하잖아요. 안철수 의원님. 네. 아무튼 뭐 여러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선거에 참패하고 나면 보통 지지가 쫙 빠지기 마련인데 그 팬덤이 살아 있어요. 네. 아주 강력하게. 네. 그래서 이런 건전한 경쟁 구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직 기회가 살아 있다. 한동훈 위원장 나와요 전당대회. 전당대회 나올 가능성은 저는 51대 49라고 봅니다. 나올 가능성이 50이래요. 네, 51대 49. 그래요. 또 생각하시는 게 다른 모양이에요. 개인 발언 또 준비하시는군요. 예. 네. 아니 뭐 자막은 낼 필요 없어요. 이 정도는 안 넣어도 되고. 이 정도는 안 놔도 되는데 네. 나는 대통령하고 관계가 숙제일 거다. 결국은 그 전당대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보다도 그러려면은 그걸 풀던지 아니면은 어떤 그 관계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지금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는 그 그리스 신화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오이디푸스. 비슷하다. 어. 그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인데 네. 만나서는 안 되는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비극이 벌어진 거 아니야. 예.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스토리 예.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의사들은 이걸 해소하려면은 부자 관계를 끊고 가출하든가 아니면 완전히 아바타가 되든가 중간은 없다는 게 그 일종의 메타포란 말이에요. 네네. 반면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 관계는 네. 어린 왕자와 여우의 관계다. 사막에서 만나. 네. 그리고 서로 사랑해. 생택지 패기. 그러나 결국은 다른 집안으로 네. 헤어져서 살아야 돼. 아, 그게 길들여진다는 건 운명인 너무나 거. 슬픈 일인데. 그렇지. 그 얘기도 나오죠. 네. 그런데 여기는 사랑하지만 헤어질 운명이고 네. 저기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대통령 아. 관계는 결국은 비극적인 예감이 들지만은 못 떠나는 관계. 아하. 이런 거라고 나는 아, 생각을 그럼 한다 그 이거예요. 오이디푸스의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엄마는 누구였을까요?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의견 다뤄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꺼낸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달아야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한동훈 위원장을 소환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그러니까 자기 정치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집권 이제 2년이 됐고 집권 아직 후반기로 넘어가려면 멀었습니다만 총선 참패 이후로 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2년 동안 국민의힘의 가장 비판적인 기조가 대통령의 강력한 그립감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지금 국민의힘에 굉장히 안 좋은 성적표를 가져옵니다. 네. 근데 여기 쫙 깔아보세요. 여기 쫙 깔아놓은 사람들 중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가 됐을 때 강력한 용산의 그립감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요. 저밖에 없는데요. 저요. 아니 근데 그게- 그래놓고 철수하시는 분 아닙니까? 실망입니다. 지난번에 전대 때 완주하긴 했죠. 강력한 자기 목소리라는 건 네. 네. 단순하게 비판적인 기조 목소리 내는 게 아니라 이게 하는 척하다가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보수층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가야 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비전, 이게 이제 지도자의 역할인데 네. 그 지도자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를 봤을 때 그래도 한동훈밖에 없는 건 아니야라는 목소리가 지금 보수층에서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뭐 치고받고 싸우는 관계로 갈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 선을 긋는 관계 속에서 보수가 가야 될 명확한 비전들을 누가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재세팅하는가, 이게 이제 보수가 살 길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 점점 한동훈 위원장이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구도로 놓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그러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통 크게 자리를 비워 주셔야 된다. 무슨 자리를 비워요? 아니 아빠의 이제 자리를? 자율적으로 네. 당신이 책임자다. 아하. 그래서 그 뭐 스타벅스 뭐 히어 뭐 이런 스타벅스. 거 벅스탑스 히어. 벅스탑스 네네네네. 히어 그런 거 팻말 하나 보내주고 스타벅스가 이 앞에 있긴 해요. 아 그래요? 네네네. 뭐 특정 상표는 얘기할 네네. 수가 없어요. 스타벅스 여기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아니면은 저기 뭐냐 아예 못 오게 한동훈 위원장을 호주 대사로 보내든가 아예 국내 대안이 들어오지 아주 말라고 신선합니다. 네. 그래든지 아니면 오게 했다 그러면은 네. 좋아 이제는 그 친구의 시대야. 아하. 이제는 내 시대는 끝났어. 아. 한동훈의 시대야. 아. 이렇게 하면서 주변 참모들한테도 아. 이제부터 똑바로 듣고 잘 도와줘. 후계자. 뭐 이런 식의. 아니, 근데 이제 근데 지금 친윤이 던지는 메시지는 나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철규 근데- 사무총장이 나 안 나갔잖아라고 하면서 한동훈의 불출마를 압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철규 의원이 나온에 만회하고 있을 때 용산에 나왔던 메시지가 저는 이제 진화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한 번에 다 변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철규 의원이 나온다 안 나온다 명확하게 끝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끝까지. 지금도 그것 때문에 난리 났죠. 예. 예. 배현 씨는 예. 나중에 재밌는 얘기들이 있고요. 네. 근데 결국은 오해 살 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 한마디로 저는 정리가 됐다고 봐요. 네. 만약에 그립감을 갖고 끝까지 움직일 거였으면은 이철규 의원처럼 가장 강력하게 소통됐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세 명의 후보군 다 관료 출신이고 지난 선거 때부터 시작돼 봤을 때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 혹은 깊게 결부돼 있는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뭐 추경호 의원이
경제부총리였기 때문에 친윤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원내대표가 되고 난 다음은 과거 같은 관계에서 조금 벗어날 거예요. 근데 이건 조금 벗어난다지 완벽한 그립감에서 새로운 국민의힘의 비전을 갖고 있는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재탄생한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네. 그게 새로운 전당대회 당대표에서 그걸 누가 세팅하는가가 핵심 관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김용대 전 의원님 말씀 중에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예를 들어 네.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는 거 그거는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파워가 정말 생기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마련해 준 그 우리 혹은 뭐 틀 내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차라리 한동훈 위원장이 맨 처음 말씀하신 그 오이디푸스 그 상황처럼 아예 그냥 그 치가다? 아버지를 꺾고 넘어서야 본인의 진짜 권력이 생기는 거지. 이게 이만큼 야 권력 이만큼 줄게 한번 마음껏 놀아봐. 이거는 이 안에서만 가능한 힘 아니냐. 가두리. 그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듭니다. 예,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생각하기 어려운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이제 윤 대통령도 언젠가 퇴임을 하고 네. 본인의 또 그 이후의 안위도 생각해야 돼요. 언젠가. 뭐 이 정권 뭐 천년만년 갑니까? 어차피 끝났는데. 예. 그러니까 어차피 그날은 끝났는데 끝날 아, 것이다. 바로 3년 뒤에 끝날 것이다. 네네네.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내려놓는 뭐 이승만 대통령이 뭐 국민이 원한다면 그리고 하와이로 갔잖아.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좀 전례예요? 변화를 하시려면 좀 그러면 뭐. 최근 그 검찰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그거 재밌어. 네, 그거 아, 그거 재밌어요. 베리 그 퍼니. 얘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네. 검찰의 얘기가 움직임. 끝이 없이 가는 공수처는 더 재밌고 검찰도 재밌어요. 검찰이 지금 좀 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 일단 검찰 엄정 수사한다니까 지켜보자라고 해야 되지 검찰이 좀 생각보다 예. 강하게 좀 나가는 것 생각보다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태 저걸 참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일단 엘리트 검찰 뭐 특수 뭐 반부패 수사부에서 예. 끌어가지고 뭐 디올백을 수사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 자체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디올백은 제대로 수사한다 한들 기소하는 처벌 조항이 그 없어요. 법리 조항이 애매해가지고 저걸 잘 수사한다는 게 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우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빡세게 제대로 수사를 한다 그래요. 라고 하면 대통령이 받는 거 알았느냐 언제 알았느냐 이것까지 하면 빡세게 하는 거. 그런데 네. 이 부분이 조금 걸려요. 이게 국가 기록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디올백이. 어허. 이 부분은 조금 제대로 수사하면은 난 범법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게 네. 그럼 국가 기록물로 저 등재한 근거 가져와. 또 뭐 저기 그걸 국가 기록물이면 국가 기록물 관리하는 장소와 퇴임 후엔 국가 기록관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절차가 엄정합니다. 이거 경호처도 심사를 해요. 예.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사실인지 네. 이건 수사할 수가 있어서 의외로 다른 법 네. 별건 수사. 청탁이 아니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저기 이런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특검을 방어하기 위한 또 하나의 어떤 알리바이도 되는 양면성이 있는 문제라고 예. 보고 이런 어떤 그 조금 다차원적인 가능성 때문에 민정수석이 필요했을 거다. 네, 그래서 네, 네, 네. 김주현 민정수석이 왔어요. 음. 근데 그 사람 근시로 군대 안 갔더라고. 왜 그 이상하게 청와대는 다 저 대통령실은 눈이 문제된 사람들이 대통령 그런 얘기가 좀 선거 때 나왔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저기 우리 상대 후보가 군대를 안 갔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래서 비판만 하고 싶었는데 이거 지금 안 하더라. 그러면 좀 저기 저 뭡니까 또 그 저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네. 거기도 근시 면제자거든요. 아, 그래요? 전시 근로역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 그래서 왜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보든가 아니면 시야가 흐리든가 하는 눈탱이가 이상하신 아이, 분들이 왜 눈 나쁜 아, 사람이 자막 빨리 그렇게 얘기합니까? 부탁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바로 앞에 이렇게 눈 환자 있는데. 네, 약간 네. 발언의 안 수위 조절이. 좋잖아요. 예. 아니, 상상력으로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정부는 이런 것도 군필입니다. 그래. 네네. 그런데 이제 검사는 그렇게 통제를 잘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예, 예, 검찰에서 예. 인사개통 근무를 하셔가지고 네. 법무부 검찰국장도 하셨고 맞습니다. 장악력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이. 네네네네. 그러니까 공수처 최상병 특검 요즘 힘내고 있습니다. 또 이원석 검찰총장 힘내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러나 그거의 또 다른 그 대척점에는 새로운 민정수석이 등장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정수석은 법률적인 조력자로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거죠? 아니 이제 대통령실의 법률 리스크, 사법 리스크에 대한.
아니 뭐 사정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저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은 하지만 네. 이분이 갖고 있는 캐릭터가 일단 기관 세력에 대한 장악력으로 일단 최적임자라는 네네네네. 이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기관들이 요즘 잘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일단 교체한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돌아왔죠. 예, 그분이. 그래서 예.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전 비서관이죠. 네. 이제 저 유재원 법무관리관 해병대 사령관하고 이걸 보따리 쌓아가지고 어느 순간 저기 저짝으로 밀치고 네. 대통령하고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아. 예, 이런 부분의 흐름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대통령실 변화가 최근에 공수처 검찰 변화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아, 요게 제가 네네네. 분석하는 검찰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시원 비서관은 안 바꾸고 그대로 끌고 있으면 그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고 검찰은 결국은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이라 그러는데 저는 검찰이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론의 추이를 가장 많이 볼 수밖에 검찰이? 없고 네, 예. 검찰이 그리고 총선 전과 후의 변화를 너무나 잘 알 것이고 네. 특검 전국이라는 게 회피한다고 회피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럼 처음에 특검이라는 건 검경의 수사, 우리 대통령 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검경의 수사가 미진하면 네. 국민들께서 이 미진한 수사 갖고 특검하자고 가는 건데 음. 특검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도 하지만 검경의 수사가 미진하다면 그 검경의 수사도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아.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라고 하는 그 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ABC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에 놓여져 있다. 네, 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아니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우리 김채거 의원님은 제대로 네. 참 우리한테 설득력 있는 분석을 해주시는데 네.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를 위해서 검사 출신 그 저 민정수석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마치 개장사한테 동물복지와 이 동물 생태계의 미래에 대한 조언을 듣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장사가 개를 잘하는 건 사실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동물복지에. 동물복지와 이런 정책 개도 요즘 저 인간의 불평등이 개 불평등으로 확산돼 있어요. 잘 사는 개는 개 유치원, 개 비호, 개 간식 네. 이런데 못 사는 개는요. 아, 요즘 오마카세도 있습니다. 개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예. 박지원 의원처럼 또 이렇게 말이 엇나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못 사는 개는 무지 못 살아. 아하. 그래서 개 불평등이 인간의 불평등이야. 이런 얘기를 개장사한테 듣겠다 이 얘기야. 아하.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게 이번에 민정수석 임명이라고요. 네. 네. 아이고야. 네. 더 이상 사고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가면 아무래도 네, 사고가 날 거니까. 자막 빨리빨리 하시오. 네, 자막. 오늘은 뭐 요 정도 하면 그래, 될 거야. 자막만 여의도냐. 바른 말, 고운 말, 비속어 절대 금지. 아 그래? 이게 요한 크루이프 방식입니다. 예. 네네네네. 아, 휘젓고 가십니다 오늘. 네네. 나는 장르만요. XX는 안 했어. 안 했지 안 했지. 아이, 그런 건 안 돼. 네. 아유 오늘은 그러면 두 분간의 네네. 예, 기자회견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해석을 마무리를 해보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그리고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